자,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대단원이 바뀌었죠. 네. 대단한 날이네요. 네. 오늘은 이 순간 빼고 부끄러운 순간이 2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1학기 때 내내 1단원 했었고요. 예, 2학기니까 2단원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물질과 전자기장에 대해서 중간고사 전까지 같이 배워볼 거고요. 이 단원은 예. 근데 뭐 내용이 그렇게 심하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거니까. 예, 물질과 전자기장 단원은 제목에 물질이 들어있죠. 그래서 일단 원자하고 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단원 전체 내용 소개하면서 좀 시험하고는 별개로 원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서 그 단원에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고요. 두 번째 중단원은 전류와 자기장인데, 물질의 구조와 성질은 뭐 굳이 나누자면 전기장하고 관련된 단원이라고 하면, 요 전류와 자기장 단원은 자기장하고 관련된 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전자기장 이렇게 되겠네요. 요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서 첫 번째 소단원 원자와 전기력에서는 쿨롱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전기장에 대한 얘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단원 원자의 구조와 스펙트럼에서는 말 그대로 원자하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 그리고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D 이론은 이제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에너지 D 이론으로 설명하는 단원이 되겠는데, 이게 보호의 원자 이론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리에서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수소 원자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고, 그보다 무거운 원자들하고 고체들은 어찌 보면 근사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D 이론은 이제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관한 얘기가 될 거고,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절연체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 그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해 가지고 불순물 반도체로 만든 반도체 소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반도체 소자 단원에서는 주로가 아니고 뭐 다이오드밖에 없습니다. 다이오드하고 뭐 발광 다이오드 정도 배우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중단원이 끝나고, 두 번째 중단원은 자기장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전류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자성에서 원자 자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도선 고리가 있으면 거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에 관한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 유도 법칙 배우면 이 단원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 텔레파시가 통했구만. 이 단원은 이제 전자기장에 관한 단원인데, 5층 올라오니까 숨차네. 그래서 이 단원의 주인공은, 모든 전자기장 현상은 전하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단원의 주인공은 전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하. 이게 첫 번째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난다. 이렇게 선생이 힘든 직업입니다. 평균 수명이 별로 길지 않은 직업이에요. 평균 수명보다 교사의 평균 수명이 더 짧더라고. 뭐 그렇다고요. 자, 이 전하 때문에 모든 전자기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하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량은 전하의 양이고요. 단위는 전기력과 관련된 쿨롱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쿨롱이 되겠습니다. C라고 표기하고요. 읽는 거는 이제 쿨롱. 이렇게 쿨롱. 오늘은 이제 끝났습니다. 기본 전하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하량은 항상
그 어떤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하량은 그 가장 작은 단위가 있어요. 마치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듯이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이 전하량은 가장 작은 단위의 정수배로만 전하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그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고요. 물론 뭐 좀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쿼크의 전하량 같은 경우에 뭐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쿼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에 존재하는 전하량은 요거의 정수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전하량 혹은 양성자의 전하량이기도 하는데 전자와 양성자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요. 그 부호는 뭐 반대이긴 합니다. 양성자는 양전하, 전자는 음전하. 근데 뭐 그 크기는 보통 그 전자의 그 앞글자, 첫 글자 1을 따가지고 일렉트론이죠. 2라고 표기하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뭐 요건데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전하에 의해서 전자기적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일단 전하가 있으면 그 주변에는 전기장이 생깁니다. 예, 전하가 있으면 그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고요. 전기장은 보통 그 일렉트론 필드의 앞자를 따서 E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하를 갖다 놓으면 그 또 다른 전하는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하가 있으면 주변에 전기장 생기고 그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하를 놓으면 전기력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쿨롱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쿨롱 법칙은 그 첫 번째 소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원자와 전기력에서. 선생님, 네. 그러면 전화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전하는 정의가 전하죠. 전하는 전합니다. 모르겠다라는 것을 떼둘러 표현한 겁니다. 전하는 뭐 굳이 따지자면 전기장을 만드는 녀석? 뭐 구글 검색해 볼까요? 네. 전하. 이승현 예. 전기장 스케일. 너도 한번 검색해 봐. 전화하면 또 임금님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물체가 띄고 있는 정전기의 양. 그럼 사실 이렇게 하면 질문이 끝도 없죠. 그럼 정전기가 뭐예요? 그러면 또 정전기 또 검색해 볼까요? 정지인 유도되는 정전기 머물러 있는 전기. 네. 전기가 뭔지 검색해 볼까요? 전기. 전기하니까 대물 파워뱅크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M스테이션 울산 태화점이 나오고. 전기 여기 국어사전 있네요. 국어사전? 국어사전에 사면 안 되는 국어사전은 뭐라는지 봅시다. 물질 아래 있는 전자 또는 공간에 있는 자유전자나 이온들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 이거 아닌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번 찾아보십시오. 그다음에 이게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되는데 그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 자기장은 그 기호로 B를 쓰는데 그 자기장을 표현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식을 발견한 사람이 비오 사바르거든요. 비오랑 사바르 두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 이름 따서 B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기는 앙페르의 법칙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 자기장에 또 다른 전류 혹은 움직이는 전하를 갖다 놓으면 자기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물리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그냥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까지만 배우게 됩니다. 이건 어디서 배우냐면 그 두 번째 중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여기서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전하가 움직이는데 가속 운동을 하면 속도가 변하면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전자기파가 이제 빛이고요. 이건 맥스웰이 발견한 겁니다. 그 맥스웰이 그 물리학의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거든요. 뉴턴, 아인슈타인, 맥스웰, 저 아니고요. 한 명은 볼츠만 이렇게 됩니다. 그 다 보면은 어느 한 분야를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데 뉴턴은 고전력학,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맥스웰은 전자기학, 그리고 볼츠만은 열및 통계물리학 이렇게 뭐 되겠습니다. 맥스웰이 뭘 했냐면은 그 기존에 있던 식에
항을 하나 딱 추가했어요. 그래서 전자계약을 완성했어요.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뭘 했냐면 일단 그 패러데이가 우대천왕에 하면은 또 패러데이까지 넣기도 합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그 집무실에 패러데이하고 맥스웰 사진이 이렇게 딱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많네. 뉴턴 영국이고 그 맥스웰도 영국이고 패러데이도 영국이거든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 패러데이는 그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든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우리가 배울 때는 자기장이 변하면 이제 유도전류가 생긴다고 배울 텐데 그 유도전류 자체가 결국에 그 도성고리에 전기장이 생겨서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하를 띈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맥스웰은 전자계약 기존의 전자계약 이론을 보니까 대칭성을 발견한 거죠.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 만들어지고 전기장에 전하 놓으면 전기력 받고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 만들어지고 그 전류 주위에 자기장 생기고 자기장에 움직이는 전하 놓으면 자기력 받고 뭔가 이렇게 대칭성이 있으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든다면 전기장의 변화도 자기장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맞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전자기파를 공식을 파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파동의 속력을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그 속력이 빛의 속력하고 일치해서 그 빛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라는 것을 이제 맥스웰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이 이제 전자계약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배우게 될 건데, 요 패러데이 법칙은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법칙. 요거는 뭐 대학교 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전자기파는 대단원 3단원에서 살짝 맛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은 그 원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번외의 얘기인데요. 그 리처드 파인만 혹시 들어봤습니까? 예, 책도 많이 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의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고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고요. 강의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라고 책이 뭐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 그게 이제 칼텍에서 이제 그 1학년 대상으로 한 일반 물리학 강의인데 대학원 수준이거든요. 거의.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잘 알란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인류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고 그 전에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고 모든 이제 과학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불타가지고. 근데 그 남아 있는 사람은 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진실을 하나 얘기를 해줘야지 최대한 그 인류의 과학 문명이 복구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파이만이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이제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그걸로부터 이제 그 파생되어져 나오는 과학적 진실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원자설은 고대에서 있었습니다. 뭐 땅불 바람 물마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온소설 뭐 사온소설하고 막.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되게 추상적이고 그냥 관념에 의해서 생긴 그냥 상상의 산물일 뿐이고요. 과학적 근거를 가진 이제 원자설은 돌톤의 원자설부터 시작이 됩니다. 1808년에 돌톤은 화학 반응은 일정한 성분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수소하고 원자 같은 경우,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는데 언제나 2대1로 결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보면 항상 물질들이 정수비로 이렇게 그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거를 뭐 해석을 할 때 모든 물질이 최소 단위인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현상들이 모두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전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원자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어찌 보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원자설을 주장한 건데
그래도 원자의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가 믿었던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원자를 믿기 시작한 것은 어째 보면 원자 핵의 발견부터입니다. 근데 원자 핵이 발견되기에 앞서 전자부터 먼저 발견이 되는데요. 전자는 1987년에 J.J. 톰슨이 발견을 합니다.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요 음극과 양극, 이건 금속판입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고전압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 음극에서 뭔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얘가 이제 초록색 선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유리하는 진공이고요. 근데 얘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일단 그림자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바람개비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람개비 돌아가고요. 그래서 일단 입자라는 게 유추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다른 전기장을 걸어주면 또 다른 전압을 걸어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휘어집니다. 그래서 그 휘어지는 방향을 보면 음전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이 음극선이라 불리는 이 선이 음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냥 이 정도만 끝난 게 아니고요. 이게 휘어지는 정도나 이런 걸 봐서 뭐를 구해내냐면 이 입자의 질량분의 전하량을 구해요. 질량과 전하량의 비를 구하게 되어서 이 입자를 발견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이 전자의 그 질량을 잰 사람 밀리컨이 그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물론 이제 그 밀리컨에 대한 얘기는 좀 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대학원을 족쳐가지고 이제 대학원생이 발견한 걸 지가 낼름 먹었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니까 이 정도로 그냥 스쳐가고 넘어갈게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전자 발견한 김에 톰슨이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하나 합니다. 이 전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전자는 음전하니까 원자는 중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형을 제안하냐면 건포도 모형이라고 해서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런 어떤 덩어리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 콕콕콕콕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톰슨이 제시한 모형을 그 제자인 러더퍼드가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를 하는데요. 그 1909년에 러더퍼드가 교수의 신분이었고요. 그 밑에 대학원생인 가이거와 마스든이 러더퍼드의 지도 아래 알파선 산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알파선 산란 실험은 뭐냐면 이게 원래 목적은 톰슨의 원자 모형을 실험적으로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설계한 실험입니다. 어떻게 실험하냐면 이 알파 입자를 얇은 금속판에 쏴요. 이게 알파 입자는 그때 당시는 정확히 뭔지는 몰랐는데 지금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쏩니다. 쏘면 여기 톰슨 원자 모형대로 요 원자가 있으면 이런 형태로 원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요 알파 입자가 휘어질 수 있는 각도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한 요 정도로 휘어져야 돼요. 한 요 정도로. 뭐 대략 느낌적으로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 정도로 휘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대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통과를 해버리고 일부는 심하게 튕겨 나옵니다. 심하게. 그래서 요거를 이 실험 결과를 보고 러더퍼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종이 조각을 향해 쏜, 이때 종이 조각은 얇은 금속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쏜 15인치 탄환, 1인치가 2.5cm거든요. 이게 15인치 탄환은 이제 그 알파 입자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얘를 쌓았더니 탄환이 종이를 맞고 튕겨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톰슨의 원자 모양이 맞다면 이런 정도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말은 이제 톰슨의 원자 모양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맞아 떨어지려면 어떻게 원자가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대부분은 일단 비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냥 통과해버리거든요. 직진해버립니다. 그 일부가 심하게 튕겨 나오는데 그걸 뉴턴의 역학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게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 되는 범위 안에 그 플러스 전하를 띤 물질이 집중해서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원자 핵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러더퍼드가 계산한 그 원자핵의 크기하고 지금 알고 있는 원자핵 크기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제 원자핵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핵 모형은 플러스 전하가 아주 좁은 영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 물 위에 떠 있는 꽃가루에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막 이런 운동이 있거든요. 그걸 원자설로 설명을 했고요. 원소의 방사성 변환에 대한 여러 가지 발견들 또 이제 원자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더퍼드 원자핵 발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발견되면서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원자핵의 존재는 확실한 것으로 이렇게 거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게 하물고에 지도 하물고 위치입니다. 농구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농구공의 지름이 24cm입니다. 이게 원자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자는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그 24cm에 해당하는 게 원자핵의 크기죠. 원자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의 크기는 24cm에 비해서 이제 크기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입니다. 원자의 크기가 대략 수소 원자의 크기가요. 요거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24cm 대신에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미터로 바꾸면 0.24m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0.24x는 아니죠. x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은 0.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죠. 그럼 양변에 10의 마이너스 15승을 곱해주면 x는 0.24 곱하기 10의 몇 승입니까? 아, 이거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지? 아, 나눠줘야 되죠. 10의 10, 마이너스 15승을 곱해주는 게 아니고 10의 15승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0의 5승이 되죠. 네. 그럼 얘는 24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미터고요. 그럼 10의 3승 미터가 킬로미터니까 얘는 24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름이 24킬로미터예요. 지름이. 그럼 반지름은 12킬로미터. 그래서 이 지도에 12킬로미터 반경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빨간색 부분. 그래서 여기 동구 쪽에는 이제 연포산, 이거 저기 유니스트 넘어서까지가 이제 여기에 전자가 있는데 그 또 전자의 크기가 또 웃긴 게 엄청 작거든요. 전자의 크기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위키백과 검색해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22승미터보다는 작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 가면 또 원자의 크기와 비교해 보면 거의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크기가 됩니다. 이 아까 농구공의 크기랑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 수소 원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중심에 농구공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12km 떨어진 곳에 초미세먼지보다도 더 작은 먼지 한 개가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어 있는 공간이 됩니다. 아마 앞에 있다 산란 실험은 뭐 수소 원자는 아니고 금속이잖아요. 그럼 이제 농구공이 좀 뭐 수십 개 있겠죠. 수십 개 있는 가운데서 농구공 4개의 덩어리를 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빈 공간을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고 전자하고 부딪힌 거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먼지를 그냥 살짝 묻은 거니까. 원자핵하고 부딪힌 것만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되튕겨 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알파선 산란 실험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귀신이나 우리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99.9% 이상은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꽉 차 보이는 이유는 우리 뇌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전자기파를 통해서 신호를 받아서 그걸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해가지고 그거를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물질적으로 보면 다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게 통과를 안 하죠, 벽을. 뭐 때문에 통과를 못 하겠어요?
원자의 바깥쪽이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전자하고 전자의 청력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전하를 띠지 않으면서 매우 작은 입자가 있거든요. 중성미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는 전기력 작용 안 하잖아. 그래서 지구를 그냥 관통해 버립니다. 걔 입장에서는 진짜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전기력을 안 받으니까 그냥 아무런 방해 없이 그 모든 원자핵을 지나서 지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다 비어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 톰슨과 러더포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뭐 그냥 뭐 그리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요 조지프 존 톰슨이 있고 요 사람의 그 제자가 어니스트 러더포드가 있는데 요 사람이 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그 러더포드는요, 그 대학원생들을 되게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되게 잘 가르쳐가지고 러더포드 제자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11명이 나옵니다. 진짜 대단하죠. 반면에 톰슨은 뭐 제자의 연구나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없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톰슨이 승리자인 것 같은 게, 톰슨은 그 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아들이. 그리고 또 웃긴 게, 톰슨은 J.J.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잖아요. 입자로서의 전자를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들 톰슨은 J.P. 톰슨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 톰슨은 그 전자가 파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을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전자는 입자다, 아들은 전자는 파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자지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도 신기한데 되게 그런 약간 오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되게 엄하게 생기셨죠. 자식 교육을 잘했을 것 같아요. 인자하게 생겼죠. 제자들을 잘 농담입니다. 이제 농담을 들을 상태가 아니네. 자, 러더포드 원자 모형인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맥스웰의 전자기하학에 따르면 가속운동하는 전자, 원운동이니까 가속운동이죠. 방향이 바뀌니까. 가속운동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기파는 에너지의 한 형태니까 에너지를 줘서 속력이 느려져서 원자핵으로 빨려 들어가서 원자는 붕괴되어야 됩니다. 그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선 스펙트럼도 설명이 안 돼요. 원자에는 원자마다 고유의 색깔의 빛이 나와요. 이런 불꽃 반응 실험 해봤죠. 그러면 원자마다 다른 색깔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 따르면 이 전자는 아무 에너지나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에너지가 변하면서 에너지를 전자기파를 내놓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의 빛,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낼 수 있고, 따라서 원자마다 특이한 특정한 빛만 색깔만 나오는 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항상 그때 당시 과학자들이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걸 해결한 사람이 보어입니다. 덴마크의 물리학자고요. 양자역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렇게 해결합니다. 굉장히 황당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양자 조건이 있는데 전자는 이 전부 다 지금 수소 원자 얘기하는 겁니다.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의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한다. 이까지는 러더포드 모형이랑 똑같죠. 근데 뒤에 단서를 붙여요. 이 궤도에서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그럼 질문할 수 있죠. 맥스웰의 이론에 의하면 전자기파 방출하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원자 세계에서는 뭔가 다를 거야. 그래서 방출하지 않는다고 치자. 이렇게 해버립니다. 뭔가 억지스럽잖아요. 아, 맥스웰 이론 일단 모르겠고 원자 세계에는 뭔가 좀 다른 물리학이 적용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거는 맥스웰의 방정식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안정하다. 이 궤도에서는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고 그 상태만 있으면 정상 상태라고 해서 그 안정적이고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궤도는 원자들마다 이제 다르고요. 패턴이. 전자는 이제 이 특정 궤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특정 궤도에는 특정 에너지 값만 가지고 특정 에너지 값들 사이에서만 전자가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 에너지 차이도 특정 값들만 가지게 되죠. 그래서 특정 에너지 값, 특정 색깔의 빛만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
있다라는 게 설명이 되고, 신기하게도 이 보어가 제시한 수식하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나오는 색깔하고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론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워낙 잘 맞으니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제 물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이제 전자기하고 안 맞잖아요. 그 얘는 또 더 신기한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다고 칠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동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이동할 것 같은데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합니다. 아 진짜 말 그대로 순간 이동이에요. 이걸 양자 도약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전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순간 이동. 미친 것 같죠? 근데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걸로 모든 현상이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이제 물리학적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나중에 3단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제가 아는 물리학자들 중에서 가장 부러운 삶을 살았던 물리학자인데, 일단 금수저를 지나서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프랑스의 공작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공작이면 뭐 말 그대로 그 왕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왕 정도. 왕족입니다. 왕족. 오래 살았어요. 1892년에 태어나서 1987년까지 살았으니까 87이었다가 95세?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고, 야, 딱 봐도 이렇게 뭔가 여유로워 보이죠? 이 사람은 그냥 심심해서 물리학을 한 거예요. 네, 심심풀이로. 네, 뭐 돈도 많겠다, 지위도 많겠다,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다고? 근데 이게 이 사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 직전에 그 아인슈타인이 광량자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광전 효과를 빛을 입자로 보면 된다고,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덩어리로 보면은 광전 효과가 설명이 된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꾸로 생각한 거죠. 아까 패러데이랑 비슷하죠. 빛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입자라고 생각한 전자도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써서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게 박사 논문인가 모르겠어요. 박사 논문일 거예요 아마. 제출하면 박사 논문은 낸다고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논문 심사위원이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때 논문 심사위원들이 이제 골치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왕족이 논문을 냈어요. 근데 그 논문 내용이 판타지야. 입자가 파동이래. 황당하잖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왕족인데 뭔가 호환이 두렵고, 그 통과시키자니 내용이 좀 약간 꼬롬하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근데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랑주뱅이라는 사람이 그 아인슈타인의 강연을 들었던 거를 떠올려요.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인슈타인도 그러니까 약간 이 필이 되게 좋은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 1909년에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앞으로 복사에 대한 연구에서 입자와 파동에 대한 일종의 융합이 밝혀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왠지 그럴 것 같다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던 걸 랑주뱅이 기억을 하고, 이 논문을 아인슈타인한테 보내가지고 심사를 해달라고 하자. 그러면 그때 아인슈타인은 슈퍼스타였으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수긍하겠지. 왕족이라고 해도 수긍하겠지 하고, 내심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아인슈타인이 읽어보고 답장을 보내서 그가 엄청난 베일의 한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좋아요를 눌러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이 통과되고 드브로이가 유명해지고 이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드브로이의 이론에 의하면 이제 그 보호의 원자 모형을 그냥 이제 억지 안 쓰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자가 원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는 파동이고 얘가 진동을 하고 있다. 파동으로서 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파동이 진동하는 것은 마찰이나 이런 게 없으면 영원히 진동할 수 있거든요. 에너지를 잃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안정적 궤도, 정상 상태를 전자가 파동이라는 것으로부터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 해결이 된 것 같지만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원자 모형은 또 변천하게 되고요. 최종적인 원자 모형은 이제 확률 분포, 전자구름이라고 하죠. 이걸로 이제 지금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파동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 파동이라는 게 굉장히 해석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진동하는 것이냐. 전자가 진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자는 근데 입자잖아요. 전자가 파동의 형태면 과연 뭐가 진동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슈레딩거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밝혀냈는데 이제 파동 함수라는 어떤 함수로 전자의 위치를 기술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자의 위치를 기술하는 파동 함수의 의미를 가지고 막 여러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수학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여러 물리학자들이 이제 열띤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설로 알려지는 최종 결론은 파동 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그 파동 함수의 정확히 그 파동의 절대값의 제곱이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이 파동 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전자가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에 있을 확률에 대한 정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전자가 파동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파동은 수학적인 파동이라는 거예요. 수학적인 파동이고 그냥 전자가 있을 위치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게 그 파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측정하기 전에는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을 확률이 몇 프로다는 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측정하면 그 확률대로 측정이 돼요. 이렇게 되는데 한번 측정하면 전자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측정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모르는 거예요. 다시 전자는 또 확률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그 상태가 이제 뭐 파동인 상태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자역학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솔베이 회의 참석자들인데요. 제5차. 이거 잠깐 소개해주면 이게 1927년 10월 24일부터 27일 있었던 제5차 솔베이 회의인데 장소는 브뤼셀이고요. 벨기에죠. 브뤼셀이 어디지? 갑자기 헷갈리네. 한번 검색해 볼래? 브뤼셀. 브리까지 하니까 브리저틀이 나오나? 벨기에 맞네요. 여기에 이제 그 솔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그 어떤 화학 물질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보호가 이제 그 회사 사장이랑 친했나 봐요. 막 족쳐가지고 우리 물리 회의 좀 하게 돈 좀 줘. 그래가지고 돈을 뜯어내가지고 이제 그 모든 물리학자들의 그 경비하고 그 숙식비 이런 걸 그걸로 다 해결해가지고 초청장 보내가지고 당대 유명한 물리학자 다 모아가지고 이게 막 양자역학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진이 진짜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에 노벨상 수상자만 17명 있고요. 그때 당시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가지고 이렇게 막 토론을 하고 중간에 이제 로렌츠가 번역을 많이 했대요. 이 사람이 아마 로렌츠 할아버지일 거예요.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여기 아인슈타인 보입니까? 네, 보이고 여기 키리 부인이고 그다음 여기 슈레딩거예요. 그 물리학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바람둥이에요. 이 사람이 슈레딩거 방정식도 그 불륜녀하고 섬에 놀러 갔다가 몰래 거기서 이제 발견을 해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예, 이게 뭐 근데 신기하게 부인이 이혼을 안 했어요. 끝까지 슈레딩거를 이제 사랑해. 이상한 뭐 파울리 여기 하이젠베르크 좀 못되게 나왔는데 하이젠베르크도 불확정성 원리 그 양자역학에서 슈퍼스타고요. 그 부분과 전체라는 책 유명합니다. 그 뭐 또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도 까먹었네요. 물리학자들이 하는 장난 중에서 이 중에 한 명 얼굴 지우고 자기 얼굴 집어넣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원래 흑백 사진인데 이제 컬러로 요새 기술이 좋아졌죠. 이때 그 아인슈타인하고 보호 어디지? 보호가 여기 있네요. 얘가 보호 머리 되게 크거든요. 보호하고 아인슈타인이 거의 맞짱을 많이 떴던 애예요. 서로 이제 설전을 주고받는데 결국에는 보호가 승리하게 되고요. 키리 부인이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을 말려요. 뭐 좀 이제 고마해라. 지저분하다 이러면서 추잡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다른 면을 보게 됐죠. 아인슈타인이 되게 어차피 상대성 이루는 거 보면은 굉장히 개방적이잖아요. 이게 모든 게 열려 있고 사고가. 근데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만은 아인슈타인이 되게 좀 그 배척하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자기 자신도 사실 상대성 이론보다 양자역학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했다고요. 예. 그래서 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현대 원자 모형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 물리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양자역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원자 모형이 정립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원자와 전기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한 내용은 그냥 교양 삼아 들어놓으면 되겠고요. 그 러더퍼드 원자 모형하고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정도 나중에 또 다시 할 거니까 그 정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